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검사하면 양복 입고 뭐 카리스마 있게 막 그러고 다니고, 형사하면은 뭐 운동화에 뭐 잠바떼기 걸치고 그지처럼 뭐 동네 막걸리나 처먹으러 다니는 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복 입을 줄 알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죠. 범인 검거할 때나 그렇고 뭐 편한 복장 입고 가고 하는 거지, 범인 검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지처럼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수환이라고 하고요. 경찰 공무원 생활을 23년 정도 했고, 강력형사 21년 정도 하고, 명예퇴직 후에 현재는 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탐정대대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 경찰이 되셨던 게 몇 살 때셨어요? 26, 7 그 정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경찰이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원래는 유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운동으로 크게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을 해서도 거의 이제 가는 길이 깡패, 조직폭력배 그런 쪽, 아니면 경찰 공무원. 좀 극으로는 아니네요. 네, 이제 나머지 그 중간에 낀 부류가 학교 체육 선생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게 희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군대 다녀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한참 형사기동대라고 해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2단 3단 이상 경력 있고 한 친구들을 뽑은 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시험 보러 간다 그러길래 심심해서 따라갔죠. 같이 갔다가 시험 봤는데 그냥 됐어요. 7명인가가 지원을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인가 되고, 나머지 4명도 다음 연도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3명은 되고 1명은 전과가 있어가지고 안 되고. 처음에 이제 경찰 되셨을 때는 어디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사기동대라는, 지금 이제 현재 광역수사대, 그 전신이 형사기동대예요. 형사기동대 다음에 기동수사대가 됐고, 다음에 광역수사대가 됐고, 지금은 강력수사대로 이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이제 그 경찰 중에서도 형사 쪽을 담당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주로 상대해야 되는 범죄자들이 어떤 쪽 범죄자들이었어요? 강력범죄자들이 절반, 그리고 그때 처음 이제 막 강남 유흥업소도 크게 키우고 막 할 때다 보니까, 그때 막 떼제베니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생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거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단속으로 나가고, 거의 뭐 강력사건 터지면 따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떼제베라는 게 뭐예요? 서울청 산하에 2-3개 팀, 거기는 업소만 단속 전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강서, 이태원 뭐 이런 데 나이트클럽부터 해서 뭐 대형 호텔, 룸사롱 뭐 여러 군데 대형 업소들을 집중 단속만 하러 다니는 거죠. 가짜술도 많았어요, 그때는. 조폭들 관리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대통령 후보들 전국에 이제 다니고 하면 경호팀이라고 해서 또 따로 붙었거든요. 경찰에서도 지원을 나가요. 각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을 붙어가지고 따라다니고 경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후보를 모신 분이,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시면 그때만 해도 진급, 당연히 뭐 진급도 되고. 누굴 경호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약간 그 후보를 목숨바쳐 지킬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몇 년을 고생한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때도 약간 피지컬이 이런 몸매셨죠? 피지컬은 괜찮았죠. 뭐 이거 위 페이스 부분은 아니더라도. 거기다 유도까지 할 줄 아셨으니까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무서울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범죄자들이나 조폭들이나 상대하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강력범죄 이런 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든지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반항을 하는 것이고, 이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 반항을 당연히 제압을 해서 얘를 검거를 해야지만 범죄를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범행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두려움보다는 어떻게든 얘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니까, 물론 이제 마음적으로 긴장을 하고 당연히 들어갔지만, 긴장 안 하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이게 형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정의감도 있겠지만 일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도망가려는 범죄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도망가려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반항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력범을 잡을 때 기본이 하여튼 형사는 2인 1조가 기본이에요. 2명을 잡으러 가면 4명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2배 이상으로 나가서 검거를 해야 돼요. 아예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걔가 흉기 휘두른다고 저도 흉기 들고 가서 쏠 수는 없잖아요. 걔는 흉기를 휘둘러서 도망가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흉기를 안 휘두르고 얘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의 온도가 좀 다르죠. 그렇죠. 죽기 살기로 하는 놈과 죽기까지는 아닌 놈하고의 그 차이라고 할까. 저희 입장에서는 직업이긴 하지만 내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무슨 걸고 잡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뭐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무슨 걸면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도 처자식도 있고 나중에 저기 하는데 그거 뭐 죽으면 마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도 이제 뒷동문 받아가지고. 가족들 입장은 어떠셨어요 당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아, 그런 현장에 간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찰은 경찰인데 어떤 일을 하는 경찰이라고 가족분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사부 입고 있는 경찰.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이 없는. 집에도 매일 들어오지 못하는 자유분방한 영업직.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형사로 계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뭐 생각나는 뭐 사건 하나는 관람경찰서에 있을 때 신사동 거기 선수촌이라고 해서 업소 아가씨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식구 생활하는 애가 업소에 있는 애하고 동거하면서 업소에 있는 애가 돈 주면 식구 생활하는 애는 여자애가 준 돈으로 차 사고 뭐 이제 그런 생활들 애들이 많이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강간 사건이 계속 났었어요. 10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 같은 지역에서요? 그 신사동 논현동 그쪽에서 막 그것도 꼭 새벽에 그러니까 업소 애들이 퇴근을 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포장마차는 엄청 많거든요. 애들 거기서 다 이걸 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 뭐 4시에서 6시. 그 시간대에 강간 사건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업소 여성들만 상대로? 네. 우리 팀에서 배당도 물론 3건인가 4건이 제일 많이 되기도 했지만 요거는 좀 잡아야 되겠다. 거의 한 3개월을 잠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몇 개 포인트 이렇게 나눠서요? 네. 제일 이제 그게 힘들었던 게 저도 이제 술을 좀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밤 되면 더군다나 막 불야성이니까 길마다 다 깔아놓고 24시간 불야성이니까 거기는. 네. 거의 다 내놓고 막 먹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잠복만 해야 되고. 3개월 내내 그러니까 거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 7시까지 잠복을 하고 퇴근해서 자고 또 오후에 4시, 5시 뭐 이때 또 글로 출근하는 거예요. 네. 현장으로. 그거 이제 잡게 된 이유가 그 원룸에 따고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들어온 거를 강간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놈이 한 열흘인가 있다가 또 간 거예요. 같은 사람한테? 네, 네. 생각이 나서 왔다고 하면서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자 친구가 이제 그 집에 오면서 부닥치고 얘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바로 신고가 돼서 검거를 했어요. 그 놈이 칼 이제 흉기를 이제 휘두르고 해서 제압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화도 많이 났었고 3개월 동안 짜증 났고 3개월 동안 하는 것도 열받는데다가 반항까지 하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뺏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꺾다 보니까 좀 많이 꺾였나 봐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해야 되니까 이 새끼가 죄를 졌으면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경찰서 이제 주장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권위원회에다가 소원수리 그 쓰는 게 있어요. 네. 부당하게 뭐 처벌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인권위원회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하라고 갔는데 아니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은 그 놈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놈이 그렇게 된 건데 제압을 한 경찰관의 얘기는 듣는 게 아니라 범인의 피해자로 간주를 하고 경찰관은 오히려 범인 다루듯이 말을 취조하듯이. 네, 너무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입장에서는 흉기를 들고 그럼 반항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흉기 내려놓으라고 수갑차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찾느냐? 그럼 어떻게 제압을 하느냐? 내가 범인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나를 취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못 받겠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경찰서 오기도 전에 벌써 형사 과장하고 팀장하고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나오면 어떡하냐고. 다시 가라고. 승진아 안 갔어요. 경찰서 안 들어갔어. 그냥 저녁 내내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팀장하고 막 형사과장하고. 그럼 나 내일 그럼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갔어요. 하여튼 따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좀 좋게 커피 한 잔 먹고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더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난 내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이 새끼 그냥 더 부러뜨리든가 다른 데를 그걸 못한 게 진짜 더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사건에서는 흉기를 든 놈이 잘못한 거지 그걸 제압하는 경찰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문제가 많아요.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왜 범죄자들 인권만 생각을 하고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전에만 해도 피해자 얼굴이고 뭐 유족 얼굴이고 다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다 해요. 정작 범죄자인 마스크고 다 가려 얼굴 가려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해놓고 그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2차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잡혀서 법정에 쓰면 왜 반성문을 판사한테 쓰는지 유족이나 피해자한테 편지를 쓰고 주소를 모른다든가 뭐 저기가 안 되면 검거를 했던 담당 형사한테 편지를 써서 반성문이 됐든 뭐가 됐든 유족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지 맞는 거지.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판사한테 판사님 해가지고 뭐 몇십 장씩 매일 반성문 쓰고 그걸 또 인정을 해서 판사가 또 형량을 깎아주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무래도 형사로 근무하시다 보면 그런 피해자나 유족들하고 또 접촉할 일이 또 생기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입장을 잘 아시는 거죠, 유족들 그럼요. 입장을. 보면 정말 과연 내 가족이면 내가 정말 이렇게 형사한테 맡겨놓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사형집행도 안 되잖아요. 사형을 하면 뭐합니까?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다 잘 처먹고 죽을 때까지 그냥 지 몸 관리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돈 대주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인권 그런 것도 좋대지만 사망을 하고 한 그런 피해자들 같은
같은 경우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죽었나요? 무슨 인권을 뭐 침해를 해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데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들 또 우리 검사님들 좀 지구대 파수소 같은데 좀 시끌시끌한 데 있죠. 홍대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매일 싸우고 술 처먹고 지랄들 하고 더도 말고 딱 한 달씩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뭐 하지도 말고 출동할 때 같이 현장 가서 경찰관들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보기에 어떤지 현장 체험 한 달간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러고도 과연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그냥 내 입맛에 그냥 반성문 쓰니까 아유 그 반성문 착하게 잘 쓰는구나. 형량 뭐 6개월 1년 말 한마디 그냥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걸 왜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걸 용서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일예로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구속이 된 게 판사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5천만 원 피해를 당해서 그 전에는 구속이 없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판사 한 분 5천만 원 사기 당하고 그거 검거를 하고 그 검거를 뭐 판사가 했나요? 경찰관이 검거를 해서 재판을 세우니까 그때 형량 2년 반인가 때리고 그 뒤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 구속시켜라. 그 전에는 없던 게 그 판사가 형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게 판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거는 정말이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형사생활을 안 했다면 몰랐겠죠. 키크 고생해서 잡아가지고 오면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지? 뭐 조두순이든 뭐 이런 애들 마찬가지잖아요. 조두순이 나오니까 가족들이 이사 가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반성문구 썼다고 해서 형량을 줄일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일반적인 법 감정이잖아요. 아니 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감정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순리고 그 위에서 좀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게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거의 50년, 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허다해요. 그때부터 오던 판례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형사생활 하시면서 내 형사란 직업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힘들거나 그러셨던 적 있어요? 생활을 하면서는 트러블 같은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술을 먹고 그래도 항상 긴장 속에서 먹는 것 같아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뭐 재수 없으면 진짜 빵 부른 놈 지나가다가 마주쳐가지고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안 그러면 또 갑자기 뭐 강사건 터져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가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택시를 타든 뭐 대리를 불러서라도 뭐 가려면 정신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잠을 자도 뭐 사건이라는 게 거의 뭐 밤에 많이 터지지 대낮에는 거의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낮술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많이 먹었는데 직업적인 뭐 회의라는 게 뭐 없을 수는 없죠. 사건들을 하다 보면 해결을 못한 사건이 있을 때도 있고 싫은 소리를 뭐 들을 때도 있으니까 이 일을 내가 과연 계속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뭐 보람도 느꼈던 것 같아요.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본인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줘으로 해서 고마움 내지는 감사 표시. 그 감사 표시가 뭐 이게 아니고 먹을 거 진짜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보람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정년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형사생활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제 이제 선배들 정말 기라성 같은 난다긴다는 베테랑 형사들이 막상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 뭐 보안관이라든가 뭐 아파트 경비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정년퇴직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나와라. 준비 없이 나오니까 바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나갈 거면 난 좀 일찍 나가서 개척을 좀 한번 해야겠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탐정법 자체가 통과는 안 돼 있지만 발전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게 내가 형사생활 하면서 20년을 넘게 탐문하러 다니고 잠복하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업무의 유사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오던 건데 이걸 써먹어야지. 그래서 이 일에 뛰어든 거예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명예퇴직의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명예퇴직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넘어야지만 명예퇴직 신청 자격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연금 대상도 안 될 뿐더러 사표를 쓰는 거고. 지금 현재는 탐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형사 하셨을 때 하는 일이랑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탐정이라는 직업은 좀 이렇게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또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네 또 이런 편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형사 생활을 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든 감청, 도청 모든 걸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탐정이라는 게 말이 탐정이지 뭐 법원에다 뭐 신청하거나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을 하거나 뭐 위치 추적기를 뭐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법이에요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제약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업 하길 잘했다 생각되실 때?
탐정법 통과 내지는 활성화가 되는 기점에 제가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꿈은 제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탐정 기업 회사로 저는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거와 더불어서 해외 지사들을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해외 지사의 목적은 뭐예요? 외국인들 범죄도 많이 있지만 여기 우리나라에서 돈깎고 튄 애들도 외국으로 많이 튀어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사기꾼도 엄청 많잖아요, 진짜. 많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도 탐정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탐정회사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 지사들이 있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좀 갖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퇴직이나 퇴직을 앞둔 경찰분들을 위해서 또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있으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돈을 많이 좀 벌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고 힘들겠지만 두뇌는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노하우나 이런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괜찮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자문이 됐든 고문이 됐든 그런 팀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경찰 또는 형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경찰관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경찰관이 되려면 당연히 자기 몸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안전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경찰관의 할 일이에요. 경찰관이 정말 되고 싶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머리가 나쁘면 형사를 못해요. 경찰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경찰관이라고 해도 형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만 잡아온다고 해서 끝나나요? 그 범인한테 자백이 됐든 증거가 됐든 조사를 서류로 해서 꾸며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게 형사가 하는 일이에요. 전방위적으로. 잡고 나서 어떻게 구속까지 시킬 건가도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그럼요. 거죠. 법조항부터 해서 뭘 알아야지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심리적인 기법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문무가 다 겸비가 돼야 돼요. 형사라는 그 직업이.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탐정이라는 직업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더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탐정 심부름센터? 흥신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개념을 저는 깨고 싶은 거고 탐정이 정말 좋은 직업이고 할 일이 많다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는 그런데 제가 좀 일조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자 소망입니다. 혼자 좀 떠들었는데요. 재밌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꼭 하트하고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말씀 잘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전직 형사 생활 하시다가 현재는 탐정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수환님 모시고 형사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